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콘텐츠는 미리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진행하게 될 이 미제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뭐 끝까지 간다라던가 이런 미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송에서는 한 번씩은 다 다뤘던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진행을 할 때 나도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라는 내용으로서 분명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그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만큼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들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 범인에 대한 윤곽을 잡아놓게 됩니다. 가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잡아놓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뭔가 친밀한 관계이며, 미리 말씀드릴게요. 친밀한 관계이며 뭔가 좀 수준이 학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좀 높지 않은 사람이며, 그리고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런 내용을 범인으로 맞춘 다음 내용을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 모순점이라는 게 좀 많이 발견됩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라고 보여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다 진행을 하는데, 범인의 색깔을 잡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게 있는 게 아닌지, 저와 같이 이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하나의 팀, 거기서도 계속해서 제시를 했던 건,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범인을 단정하고 7년 동안 한 사람만을 쫓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간 단 한 명의 범인,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이 불기소로 풀려났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여러분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하게 될 곳은 사건 현장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넓은 범주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광주 동구 대안동입니다. 일단 이 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느낌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범행이 이루어진 식당을 주변으로 해서 평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유흥업소도 많고, 예전에는 거기에 이제 터미널이라는 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숙박업소도 굉장히 많은 공간입니다. 현재는 터미널이 이전한 상태라서 당연히 이제 숙박업소들은 숙박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싸게 달방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그런 달방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 뭐 외지에서 오는 좀 이상한 사람들 혹은 뭐 노숙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근처에 스크린 경마장이 있었는데 약 4,000명 정도가 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음주 뒤에 막 폭력 사건도 많고, 식당 뭐 여관 주인이 살해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좋다라는 인식보다는 좀 뭔가 위험하다, 우범이 좀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한 식당의 가족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김모 씨 부부인데 가장이었던 김 씨입니다. 66세셨고요. 2008년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부유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게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0만 원. 여인숙 있죠? 여인숙 층별로 있을 때 그 1층을 임대해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는데 주변 평판은 자식 농사는 되게 잘 지었다라는 평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수도권 의과대를 졸업한 상태로 대형 병원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큰딸은 서울에서 디자이너였고, 둘째 딸은 언니랑 같이 살며 서울에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다 외지에 있지만, 수도권에 있지만 부모님만 둘이 돈독하게 그냥 뭔가 미래에 대한 노후 준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고 계셨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그날이 됩니다.
2008년 10월 20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8일, 19일 이렇게 해서 일단 아내분이, 김씨의 아내분은 평상시엔 식당을 비우지 않았었는데 둘째 딸의 이사 문제 때문에 서울로 함께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가게에는 남편만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남편 김씨만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2008년 10월 20일 아침 10시경이었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러 왔던 이제 택배기사, 아침마다 이제 식자재를 배달해주는 택배기사가 와서 똑같이 원래 주려고 했는데 식당 앞에서 계속 서성이게 됩니다. 안에 사람이 없던 거죠. 양손잡이 두꺼운 자물쇠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당 정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물쇠, 즉 자전거를 잠그는 거 있죠. 자전거를 잠그는 그 자물쇠 정도를 걸어 놓으신 상태셨습니다. 문이 살짝은 열리긴 하는데 뭔가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지금 그 택배기사의 눈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왜 안에 사람이 없지? 벌써 10시인데. 분명 식당 주인이 가게 안에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전화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여자였다고 합니다. 따님인지 아니면 아내였는지. 조사 결과 아내였습니다.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분은 느낌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항상 식당 문을 열었던 사람인데 왜 그날따라 문을 10시인데도요, 아침 10시인데 왜 문을 안 열었지? 라는 생각에 일단 식자재는 앞에 두고 가세요. 식자재는 이 앞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에 두시고 그냥 가시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이웃이었던 한씨에게 전화를 해서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한씨도 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전화를 해서 10시 4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문을 좀 제치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 한씨도 문을 이렇게 좀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문을 잡아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1층이 식당, 2층이 여인숙이었죠. 2층에 있는 여인숙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여인숙 사장님이 문을 잡아주고 한씨는 드디어 이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시간 10시 50분. 아침이었는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서 깜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던 거죠. 조금씩 들어간 겁니다. 시야에 홀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홀에 보면 왼쪽입니다. 왼쪽은 앉아서 먹는 지역, 의자가 있는, 그 좀 깊게 들어가면은 신발을 벗고 있는 쪽. 근데 왼쪽 시야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이게 된 겁니다. 누군가 누워있던 거죠. 당시 한씨가 진술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다. 사람이 죽어있었고 피가 흥건했다. 머리 위쪽으로 피가 흘렀는데 저쪽으로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되게 둥글게 큰 검은 피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19와 112에 신고를 했던 거죠. 당시에 출동을 했던 현장 감식을 했던 119 대원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잔인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당시에 너무 놀랬고 바닥에 추리 너무 많은 상태였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핏자국이 너무 흥건했기 때문이었죠. 잠수대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갔던 구급대원의 눈에 식당 주인 김씨는 안쪽 방, 아까 보셨던 그곳에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요. 누가 봐도 죽은 상태였습니다. 피부색도 없었고 이미 사후강직이 일어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상처는 후두부입니다. 이 후두부 쪽이, 오른쪽 뒤 후두부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육안으로 봐도 안에 있는 뇌가 보일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뭔가 눈에 띄는 거는 없었습니다. 보면 현장 사진입니다. 저 안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거고요. 지금 여러분의 시야에서 보시면 뭔가 술병 정도, 먹다 남은 술병 두 병인데 한 병은 다 마셨고 한 병은 갓단, 뭔가 음료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맥주병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켠에는 모기장, 아마 자려고 해놓은 모기장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근데 저 모기장 안에서 발견되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건 현장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실제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조사, 감식을 시작하게 되죠. 뭔가 시신 빼고는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뭘 보려고 해도 티가 나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범행 도구 자체가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사체 옆에 있는 거에서 뭐 소주병, 그리고 뭐 모기장 정도, 이불 정도, 뭐 별다른 티가 났던 건 아무것도 없고요. 경찰은 초창기에 이 모습과 주변의 지형 모습을 보고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아, 이거 강도다. 강도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딱 두 가지만 없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손에 남았던 흔적인데 머리에만 상처 있었던 피해자의 왼쪽 손입니다. 손에 이상한 흔적이 하나 있는데 표피 박탈이 일어난 거거든요. 표피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두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반지, 그리고 두 번째 금시계. 이거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표피 박탈이 일어났다는 건 반지가 끼워져 있는 손에서 강제로 어떻게든 뺐다는 얘기고 시계도 풀려서 가져갔던 겁니다. 당시 2008년 시가로 말씀드리면 시계는 300만원,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지는 약 6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합 360만원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 이거 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처에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꼼꼼히 조사를 했지만 뭐 머리카락, 지문 어떠한 형태도 남겨놓지 않아서 아, 이건 뭐 100% 아마도 강도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1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겉을 보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밀실일까요? 밀실살인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마 뭔지 아실 겁니다. 잠겨있는 공간, 어디에도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을 밀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는 밀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 식당 정문 자체도 문이 살짝 열려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도움을 받으면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완벽한 밀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가게들의 특징이긴 한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게 같은 데 가보시면 정문도 있지만 뒷문으로 뭐 이렇게 주방 쪽으로 빠져서 화장실로 나가는 길, 그런 길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밖에 나가면 화장실도 있고 거기 담벼락도 있고 그 담을 넘으면 옆 건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가게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뒷문 쪽 바깥쪽으로 나가보게 되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쪽 길 나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잠겨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밀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정문으로 들어와도 되고 뒤쪽 문으로 들어와도 되기는 하거든요. 즉 밀실살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피해자의 상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머리 뒤가 상당히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뇌가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도 혹시 하나 눈치채셨습니까? 피가 이상하지 않나요? 피가 한 군데 그대로 고여있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만약에 누군가와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후두부를 가격해서 바로 쓰러지지 않고 바로 사망하지 않았을 때 뭐야? 하고 하면서 일어나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피가 계속해서 사방으로 튈 겁니다. 옆에가 다, 그리고 반항은 저항은이 생기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만진다거나 이러면 피가 계속해서 범벅이 되고 아니면 누군가가 저항할 때 만졌던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남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피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그 지역에 아주 많이
한 공간에 몰려 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저항이나 반항을 그렇게 많이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맞을 거다, 자기가 가격을 당할 거다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쪽을 맞게 됐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격한 지점, 범인이 공격한 지점과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 그리고 피를 흘린 지점 세 가지가 일치한다라고 보는 게 거의 같은 겁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인 거죠. 정말 순식간에 당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분들이 초창기에 얘기했던 지역적 특성이라는 부분에서 미리 한번 못을 받고 가겠습니다. 우연히 누군가 와서 돈을 보고 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인데, 이 가게는 보증금 2천만 원을 월 40만 원짜리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아닙니다. 대부분 강도는 현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침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색이라는 흔적이 나옵니다. 뭐 어딜 뒤진다거나 아니 금고함을 연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뭔가 물색을 했다? 피해자의 몸을 뒤진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뒷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4장, 앞주머니에는 37,000원이 있었지만 그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금반지 금시계만 가져갔거든요. 뭔가 금품을 노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위험한 작물을 가져갔다라는 느낌.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달방, 뭔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분을 좀 감춰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라면 강도 행위는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치사 행위를 한다라는 건 좀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도 치사, 사람을 죽여야 될 필요까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그것도 반항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문점입니다. 정말 혼자였을까에 대한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범인이 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있었을까 합니다. 경우가 두 가지가 됩니다. 피해자가 혼자 문을 잠그고 술을 먹고 있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누군가 침입을 해서 가격을 해서 사망시켰다와, 그게 아니면 피해자와 그리고 범인은 그 안에서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무슨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잠깐 잠든 그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결심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는 열어놔야 합니다. 물론 경찰들은 무조건 혼자 먹었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주잔도 하나다. 소주잔도 하나고 누가 보다 혼자 먹은 흔적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고 보냐, DNA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뱉은 이 얘기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누군가 먹었다면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왜 그 흔적이 없지? 치웠다는 거야? 치웠어도 뭔가 DNA는 남아야 되는데 없잖아. 이렇게 돼서 이거 혼자 있었는데 누가 들어와서 한 거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 생각의 범위를 좀 넓혀서 누군가와 같이 있었다면 면식범입니다. 면식범과 같이 안에 있었으며 그 사람과 술 한잔하고 정문을 잠궈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두 가지겠죠. 그 사람은 비밀번호 알고 있거나 자기가 열고 나가면 되니까. 그게 아니면 아침까지 같이 자고 아침에 다시 문을 열 때 나갈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고요,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부검 강정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3%. 완전 만취 상태라고 보긴 어렵지만 물론 이거 가지고 사망 당시에는 몇 %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약물 반응은 없었습니다. 후두부 두피 손상에 표피 박탈도 있으며 그 직경 약 3cm 정도 되는 흉기, 약 8회 정도를 엄청 세게 가격을 했다.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 치명상이다 라고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특이한 게 나왔는데, 변사 발견에 대한 최위는 좌측으로 누워 있는데, 좌측 상태, 그러니까 우측이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우측 귀
후두부, 이 뒤쪽을 집중했다, 여기를 많이 때렸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집중적으로 구타를 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주변에는 뭐 술도 있었지만 소주병, 그리고 버너 같은 거, 고기를 구워 먹는 버너까지 있었음. 그리고 손톱, 손가락, 여기에 방어흔이 존재했다는 게 새로 밝혀집니다. 손톱과 손가락에 방어흔이 있었다는 건 무언가를 가격을 할 때 막는다거나 하면서 나왔던 흔적으로 확인됐던 거죠. 자,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명칭대로 말씀드리면 분쇄골절입니다. 분쇄골절은 뼈가 분쇄됐다는 얘기로서 아예 그냥 다 박살이 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과다하게 때린 겁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각오하고 때릴 정도였겠죠.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확실해져가는 범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도라면 돈을 가져가고 돈을 뒤지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범인이라면, 그리고 돈을 가져가는 거라면 행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가격을 하고 그 사람이 반항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아예 없앤 뒤 한 가지를 물어봐야죠. 돈 어딨어? 너 돈 어디다 숨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말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을 때렸다라고 보기에는 왜 이렇게 즉사를 시켰을까에 대한 게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 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언가 맞지 않은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면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인데, 피가 둥글게 모여 있는데요. 피가 둥글게만 모여 있던 게 아닙니다. 피가 점층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피가 점층형이라는 게 되게 이상한 소리거든요. 피가 점층형이라면 처음에 때리고 피가 나오고서 고여있는 상태에서 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상태가 있다가 다시 한번 가격을 해서 또다시 피가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점층으로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텀이 있다는 거거든요. 돈을 노렸으면 그 찰나의 시간 텀, 돈 어딨어? 얘기 안 해? 그리고 때렸다는 건데, 그러면 돈을 가져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돈을 안 가져갔습니다. 물론 아저씨가 난 돈 없는데? 진짜 돈 없어. 아니요, 주머니 돈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게 하나가 강도라고 보기에는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코올 농도에 대한 부분을 역으로 추정치를 조금 해봤는데 사람의 시간당 0.02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0.033 정도가 나왔다는 가정이라면 한 병 정도 마셨고 나머지 한 병은 따고 끝났거든요. 원래 술을 좀 즐겨 마시는 사람, 늘 소주를 마셨던 사람인데,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겠지만 한 병 정도에 얼마만큼 사람이 취했을까. 근데 문제는 이 한 병을 혼자 먹었는지 둘이 먹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을 유추하기에는요, 혼자 먹었고 확실하면 그걸로 역으로 해서 사망 추정 시간을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나눠 먹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망 추정 시간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건 현장 사진을 봤을 때의 느낌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좀 잘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피가 점층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사진의 원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우측에 이제 무언가 둔기에 맞은 흔적이 모양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3cm 정도 직경, 예를 들면 망치라고 하겠습니다. 망치 정도의 3cm, 망치 같은 걸 이렇게 때린다, 가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둥근 게 이렇게 콕 박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약간 비스듬히 맞기 때문에 아래쪽,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망치로 때리게 됐을 때는 약간 반달형, 약간 초승달 모양의 형태로 상흔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계속 똑같이 때렸으면은 그게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아래에서 때린 것, 옆에서 때린 것, 위에서 때린 것, 뭔가 행동 반경이 달라졌다라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상흔을 가지고 언제 먼저 때렸고 나중에 어딜 때렸고를 좀 추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던 거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현재까지입니다. 돈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도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강도 범죄면 때리고 돈 어딨어? 때리고 이런 식이라면 돈을 뭐 갈취하고 뭘 흔적이 있을 것까진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게 돈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면 무언가 복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자들의 심리적인 문제인데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일 때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내가 너를 왜 죽이는지를 알리려고 한다. 대부분 공격이 3차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제압형. 제압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뭔가 두려움에 떨게 해야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고 무섭게 만들어야 돼서 첫 번째는 제압을 위한 구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널 왜 죽이는 줄 알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맞는 줄 알아? 이런 걸 물어보는 시간.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복수니까. 네가 죽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너한테 왜 그러는지 알아? 상대방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 넌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데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때릴 때는 너가 그래서 죽는 거야 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마지막에 살인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약간 3차 정도의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상흔을 살펴보게 되면 점층형의 티도 그렇고 그리고 방향성을 봐도 대부분 약 3차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한쪽 방향,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 그러면 이게 만약 강도 범죄가 아니라면 자신의 분노에 대한 부분을 표출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면식범입니다. 면식범이니까 분노 표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비면식범이라면 완전한 면식범이 아닌 비면식범, 뭐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봤는데 서로 좀 트러블이 있던 사이, 혼자서 꿈하고 있다가 그걸 보복한 사람이거나. 근데 저희가 이걸 왜 면식범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냐면 아내가 없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건에 대한 걸 조금 분석을 해서 가보게 되면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표출했고 화가 정말 많이 난 사람,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부린 사람입니다. 아내가 안 올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가족이. 남편과 아내는. 근데 아내가 없는 것,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소름 돋았는데요. 당시에 범행 도구가 안 남았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식점 같은데 앉는 데랑 신발을 벗고 앉는데 그 사이에 약간 이렇게 안에 넣는 데 같은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쪽 공간을 경찰분이 마지막에 슬쩍 내려다 봤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던 겁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저거요. 망치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걸 보고 아니 이게 여기 왜 망치가 있지? 그냥 원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장도리가 하나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뚝 잡았습니다. 잡아서 슬쩍 꺼내서 딱 봤는데 느낌이 쎄했던 거죠. 피가 묻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범행 도구에 나무 부분이 축축했던 겁니다. 축축. 이거 왜 축축하지? 그리고 싱크대 쪽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곳에선
피가 2방울 확인됩니다. 씻었나? 에이 설마. 바로 국과수에 보내고 이 안에 있는 혈흔 반응에 대한 검사와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사람의 혈흔이 확인됐다. 그리고 DNA가 나왔다. 그 DNA는 바로 피해자 김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범행 도구는 장돌이었습니다. 자, 범행 도구가 장돌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집안에 있는 장돌이를 꺼내서 이걸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단순 강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DNA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 소주잔도 하나잖아. 그러니까 혼자겠지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범인은 무기, 쉽게 얘기하면 장도리를 씻어서 갖고 나가, 씻어서 그냥 거기에 두고 갔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죠? 범행 도구를 원래 숨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범행 도구를 씻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고 자기가 그냥 도망을 가겠죠. 근데 그걸 씻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담하고, 어떻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 자, 오늘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왜 이걸 생각을 따로 안 했을까에 대한 부분의 포인트.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경찰이 처음에 얘기했던 혼자 뭐 소주잔만 있으니까 DNA랑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 머리카락도 없던데? 치웠다는 거 아닐까요? 무언가 치웠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란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범인이라면 장도리로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피가 엄청나게 튀었을 텐데 얼굴, 손, 자신의 옷, 뭐 손이야 씻을 수 있다고 치지만, 얼굴이야 어떻게든 씻을 수 있다고 치겠지만 옷에 묻은 피는 사실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 날짜 자체도 10월달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언가 추운 날도 아니어서 뭔가 외투로 감춘다 뭐한다고 하기도 애매모호한 날입니다. 옷도 준비했을까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옷을 따로 갖고 왔을까? 아니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갔나? 자, 이제 그날의 흔적에 대해서 목격자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당시 술을 혼자 마시던 김씨를 봤던 주민이 있었습니다. 9시 30분. 혼자 있길래 지나가다가 언니 어디 가셨어? 라고 물어봤는데 딸 때문에 서울 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상한 점은 못 느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거기까지 진술이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새벽 1시 반에 목격한 사람의 진술인데요. 주변에서 주점을 하시던 분인데 1시 반에 마감을 하고 나오는데 김씨가 앞에서, 자신의 가게 앞에서 뭔가 좀 서성이고 있던 모습을 확인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서성인다라는 표현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뭐 나와서 뭐 담배를 피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나와서 왜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는 지금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인 부분은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1시 반부터 그리고 10시 사이에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후 경직이 일어난 거 봐서는 새벽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시 이전에는 사망하셨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해 볼 건 있습니다. 흉기를 안 가지고 들어가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 근래에도 보면 안에 들어가서 무기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집. 여기 특히 음식점이니까 뭐 칼도 있을 거고 둔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요, 집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표현도 경찰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일반적인 이런 가게들, 제가 지금 가게 지형들 다 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떤 가게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가끔씩 술을 마시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는 일반적인 좀 시골에 있는 그런 음식점의 모습입니다.
집안 구조를 너무 정확하게 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면식범으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지리가 뭔가 되게 애매하고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함부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정을 짓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입니다. 장도리가 있는 위치도 알고 있으며 만약에 자고 있는 김씨를 깨우지 않고 조심히 들어가서 장도리를 살짝 꺼내서 사람을 먼저 구타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부산스러운 행동이 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증거가 없고 씻은 흔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의심이 갑니다. 자신의 몸과 피가 묻은 상태로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문제죠. 궁금했습니다. 혹시 손 같은 거 씻은 흔적을 찾았을까?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 확인을 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점점 수사를 깊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경찰 초창기에 사망 추정 시간에 썼던 같은 기지국 약 6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어떤 것도 안 나왔고 인근 CCTV도 다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혈흔이라는 부분에 확인을 하게 됐죠. 그리고 혈흔이라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하나씩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범인의 옷에 피가 묻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당시 경찰은 환경미화원 상대로 피 묻은 옷을 수거했는지도 찾고 세탁소에도 찾아봅니다. 피 묻은 옷이 들어온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러다가 세탁소에 피 묻은 옷이 하나 들어왔다 라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와이셔츠예요. 신고받은 경찰이 DNA를 조회했지만 불일치하게 됩니다. 마지막 흔적이 하나 나옵니다. 현장 족적입니다. 근데 현장에 족적이 확인이 됩니다. 발자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에 대해서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조사해봤는데 발자국의 루미놀 반응도 확인이 되는 발자국, 즉 같은 발자국인데 루미놀 반응이 확인이 안 되는 발자국과 루미놀 반응이 같이 나오는 발자국, 즉 살해 전과 살해 후에 나왔던 족적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족적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이 밑창을 발견하게 되고 마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라서 종류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이걸 산 사람은 딱 7명.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추측이 됐지만 문제는 이 신발이 또다시 다른 데서도 유통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총 100여 명으로 용의자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적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족적을 쭉 따라서 왔더니 이런 형태가 확인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족적의 모양대로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이 뒷벽입니다. 발자국이 뒤쪽으로 해서 담을 넘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발자국 족적이 하나 찍혔고 그 이후에 피 묻은 발자국이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 그리고 나가면서 이쪽 벽 같은데 혈흔이 확인됩니다. 장갑흔입니다. 장갑에 묻은 피가 찍힌 형태. 그래서 담을 넘어서 옆 건물로 해서 도주를 한 형태. 옆 건물 쪽 안으로 들어가서 도주한 형태로 확인이 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저 뒤로 들어와서 안으로 와서 사람을 죽이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하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혹시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 범인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도리까지 씻은 범인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모든 걸 청소한 범인인데 자신의 유일한 흔적 족적 하나만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족적이 사체 근처에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형태로 와서 하고 나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장도리를 씻었다, 흔적이 아예 없었다, 여러분, 그들의 견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쪽으로 봉합돼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범인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자는 거거든요. 범인은 분명히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을 했고 되게 여유로웠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 묻은 옷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까지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피를 깨끗이 씻은 사람이 상황이 안 맞는 게 하나 생긴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돌입니다. 장갑입니다. 사람을 쳤고 피가 묻었습니다. 닦아야 됩니다. 닦을 때 어떻게 닦죠? 벗겠죠. 벗고 이걸 다 씻을 겁니다. 다 씻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다시 장갑을 끼고 나가면서 그 흔적을 찍으면서 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좀 치밀했던 모습이었는데 치밀한 모습 대비 약간 허술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밸런스가 안 맞는, 머릿속으로 안정감 있게 심리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 행동이라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닦고 그렇게 이동할 필요가 없죠. 닦고 다시 장갑을 끼고 이동을 했다. 글쎄요. 되게 뭔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애매모호한 일이기도 합니다. 꼭 나가야 될 길이 저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피를 다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유력 용의자를 한 명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7년 동안 찾았습니다. 무혐의로 풀렸기 때문에 사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주변 모텔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남자 한 명을 찾게 됩니다. 치약을 파는 남자였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도 사람들 다 모릅니다. 치약을 팔 때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거주하는 여인숙 사장님의 이름을 대면서 했거든요. 어디에 살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여인숙 건물 1층에 김씨가 일을 하고 그 2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범행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사람 잡는데 경찰은 7년이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잡아봤자 어떤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기소중지자였습니다. 대부분 달방 근처에는 기소중지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 도망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소중지라는 게 예를 들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범행을 쳤는데, 사고를 쳤는데 소재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너무 큰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불신검문이나 다른 걸로 체포가 되면 그때 수사를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망의 상태죠. 수배처럼. 그런 상태인 이제 기소중지자들, 대부분 사기 혐의로 많이 이렇게 있는데 기소중지자들 같은 경우에 숨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건이 터지면 경찰들이 나와서 계속 수색을 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다니니까 자기들 들킬 문제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 일이 나왔을 때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범인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당연히 도망가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자기한테도 와서 물어볼 텐데 신원 잘못되면 끌려가는데. 그리고 7년 동안 찾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면서 쫓아서 찾아냈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뭔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김씨가 굉장히 성격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좀 성격이 좀 되게 도도하거나 고든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좀 욱하는 성격이었는데 그 이유가 사건 발생 5년 전에 뇌수술을 한번 하십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그때부터 성격이 좀 포악적으로 바뀌어서 어느 사건도 있었냐면 그 2층에 계신 여인숙 사장한테 가서 가래침을 뱉으면서 갑자기 뭐라고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분노가 올라오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머리를 다치면서 약간의 그런 행동, 충동적인 행동들이 가끔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강씨의 이 김씨의 이 가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네 주민들 사이에 화투를 치러 여러 번 왔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글바글하고 화투를 치는 날이 거의 없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막 본인이 화투를 잃거나 하면 뭔가 속이 뒤집어서 화도 내고 막 되게 막 힘들어하고 욕도 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 사건 발생 전날에도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범인을 단순한 사람, 그냥 동네에 사는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발적으로 확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냥 확 간 사람이라고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일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무언가 치밀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준비를 했고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바이, 발자국 알리바이까지 만약에 자신이 조작을 해낸 거라면 정말 사건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욱하는 성격에 평상시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는 것, 그날 자리를 비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뭐 예를 들면 그날 가서 뭐 그런 말한 거 저번에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했다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건에 대한 범주는 어쩌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찾은 흔적이라곤 이 정도입니다. 발 사이즈와 키, 체중 정도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게 100%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족적마저 감춘 거라면 말이죠.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 경우의 수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2008년 당시 나는 이 시계와 이런 반지를 매입 혹은 매입하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범인은 지금도 자신의 범죄가 들키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그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 저희 범죄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맞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넓게 그리고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보자 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 2008년 있었던 광주 대안동에 있던 장도리 살인 사건,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저희들끼리의 추측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범인이 만약에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정말 장갑을 끼고 정말 뒤로 나갔다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 피가 묻은 장갑을 한 상태로 바깥을 돌아다닌다는 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계획적이었던 사람이 너무 위험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 자기 행동 패턴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저거는 조금 차라리 치밀하게 해서 옷도 다 갈아입었다고 보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옷을 갈아입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사실 장갑을 벗는 게 맞죠. 장갑을 벗고 도망가는 게 맞거나 아니면 새 장갑을 끼거나 그렇게 준비를 할 정도라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면 그게 맞는데 왜 하필 피 묻은 장갑을 굳이 그대로 갖고 가서 자신의 흔적을 다 남겼냐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됐냐면
외부로 나갔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여기 벽에다가 진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피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담을 넘을 때 담 쪽 위에 하나 찍었고, 담을 넘어서 이제 그 다른 건물로 들어갈 때 옆으로 여는 미닫이 문 있잖아요. 거기 손잡이를 잡아서 열었어요. 거기까지 피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피의 흔적이 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게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어쩌면 가장 세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네네네. 그래서 반지와 시계가 보여서 뭐 가져갔을 수는 있는데 중간에 빨리 떼가야 되니까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끝나고 나서 그걸 빼갔을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당연히. 근데 그 흔적을 정리한 것 치고는, 네, 흔적은 있는데 뭔가 이상한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상한 과다한 행동을 진행을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될 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남긴 족적에 일부러 한 행동. 그리고 방도 너무 족적이 티가 났고. 그러니까 마치 장도리를 발견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도리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장도리 쪽에 없잖아, 발자국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따지면 발자국 자체 족적이 전부 다 뭐 장도리 쪽 배 밑에까지 보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장도리에 갖다 놓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이렇게 밑에 쪽에도 여러 군데가 다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이동 동선만 나오고 끝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도리를 못 찾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씻고 그냥 넣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범행 도구를 굳이 가져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가져가면 들킬 수 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다. 범행 도구를 갖고 가면 내가 어디다 빨리 갖다 버릴 수 없고 어디다 멀리 갖다 놓을 수 없어서 만약 갑자기 수색이 들어오면 잡힐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만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장갑도 준비했어, 옷도 준비했어. 정말 치밀하죠? 가방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와서 일 치르고 다 환복하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면 그냥 그 무기를 그냥 그 범행 도구 가방 안에 넣고 문 닫고 그냥 튀면 돼요. 근데 이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도 되게 너무 여유로웠고 그대로 두었고 저건 되게 이상해요. 사실을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은 만약에 정말 이런 행동 패턴, 그러니까 뒤쪽으로 나간 게 맞다면 근처에 사는 사람, 뒤쪽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조작했다면 되게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어차피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면식범 사이에서 뭔가 욱해서 같이 함께 엮인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게 만약에 둘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족적 남기고 그쪽으로 가는 새끼 하나, 앞쪽으로 나가는 새끼 하나, 뭐 이런 식이면 어떡할 거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혼자라고 봐야 되나? 물론 확률적으로는 혼자일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왜냐면 족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족적을 어떻게 확인했던 거냐면 여기가 식당이다 보니까 족적이 되게 많잖아요. 족적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족적을 하나씩 하나씩 매치를 시켜본 건데 그중 유일하게 피가 묻은 족적이 저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치밀한 두 명이 허술한 척하고 너 저쪽으로 발자국 찍고 나가 라고 시키고 한 명이 장도리 안에 넣어놓고 나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해요. 이건 저희도 뭐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냥 추측이었어요. 완전 뒷이야기고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사견이라서 그냥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냥 말씀은 드린 거예요.